그날 밤, 부엌 조명이 꺼지고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슬리퍼를 신은 채 문틈 사이를 지났다. 그리고 거기 조롱이 마주한 그 눈빛. 그건 아버지의 친구가 가진 눈이 아니었다. 그건 분명히 한 남자가 가진 눈이었다. 내 이름은 나경미. 신셋, 결혼 생활 19년, 그리고 혼자 된 지 5년. 서울에서 요양병원 간호사로 일하다. 지쳐서 그만두고 지금은 강릉 애곽의 조용한 단독주택에서 시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다. 그 집엔 정해진 리듬이 있다. 아침엔 약 끓이기, 점심엔 마당 정리, 저녁엔 조용히 각자 방으로 들어간다. 내 하루는 단조롭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시아버지 백일준 어르신은 원래 과묵한 분이고 우린 이미 서로에게 부담 없는 동거인이었다. 그날 모든 건 바뀌었다. 경미야, 만석이 아저씨 기억하지? 아버지가 물었다. 저녁을 마치고 나른해진 시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릴 때 몇 번 뵌 적 있어. 술 좋아하시고 수염 멋있던 분. 맞다. 지금 무릎이 안 좋아서 당분간 우리 집에 계실 거야. 나는 놀라지도 않았다. 시아버지 백일준의 인품을 아는 나로선 그런 부탁을 거절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침실은 너. 내 방 쓰시고 나는 거실로 나가면 되지. 괜찮으세요? 노인들끼린 불편한 거 없어. 너만 괜찮으면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인 내가 불편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까진. 며칠 후 그가 도착했다. 오만석, 시아버지의 동기이자 평생 친구. 오랜만이네, 경미야. 너무 컸다. 어른이 다 됐어. 그 말에 나는 피식 웃었다. 예전에도 어른이었어. 그래도 지금은 여자로 보이는구나. 그 말에 나는 눈이 잠깐 멎었다. 여자로 보인다. 그는 무심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말은 묘하게 내 귀에 남았다. 며칠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천천히 적응했다. 아침엔 차를 마시고 낮엔 책을 읽거나 정원에 나가 햇빛을 쬐었다. 저녁엔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조용히 뉴스를 봤다. 그렇게 우리는 셋이지만 둘처럼 다시 익숙해지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 아버지가 외출하셨다. 갑작스런 동창 모임. 너희끼리 식사해라는 말만 남긴 채 가볍게 옷을 입고 나가셨다. 나와 단둘이 남은 저녁 식탁. 이 집에서 처음이었다. 나는 말없이 된장찌개를 퍼담고 그는 조용히 반찬을 옮겼다. 말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시선이 내 손에 머물러 있었다. 손, 참 예쁘네. 그 말에 나는 젓가락을 놓을 뻔했다. 네. 예전엔 못 봤는데 간호사였다고 했지? 네. 한동안 너 그 손으로 많은 사람을 돌봤겠네. 예. 말끝이 떨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자신도 좀 돌봐야 하지 않겠어? 그 말은 이상하게 내 안을 흔들었다. 그저 식사 중 나눈 대화일 뿐인데 그 말투는, 그 눈빛은 어딘가 달랐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거울을 들여다봤다. 목욕을 마치고 머리를 감싸며 마주한 거울 속 내 얼굴. 피곤하고 주름졌고 그저 며느리로 늙어가는 얼굴.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다. 거기엔 어딘가 생기를 되찾은 눈동자가 있었다. 그 사람의 눈빛이 내 아래 나를 깨우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거울 앞에 자주 서게 되었다. 그저 머리를 말리다가, 행주를 정리하다가, 심지어는 냉장고 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다 멈추는 일이 많아졌다. 애일까? 내가 무언가 달라진 건 아닐 텐데. 몸무게도, 주름도, 살갗의 탄력도 예전 그대로인데 단 하나 달라진 건 그 사람의 눈빛이었다. 아버지의 친구. 그는 늘 조용했고
예에 바르고 매너가 좋았다. 하지만 그 저녁 내 손을 보고 예쁘다고 말하던 그 눈빛은 아버지도 남편도 심지어 나 자신도 한 번도 그렇게 바라본 적 없는 눈빛이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내가 뭔가를 잘못 느낀 걸까? 그저 오랜만에 들은 칭찬이라 과하게 받아들인 걸까? 하지만 며칠 후 그가 내 어깨 뒤에서 조용히 말을 걸었을 때 나는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은 비가 왔다. 종일 눅눅하고 마당에 장독대가 젖어 있었다. 저녁을 준비하던 중 내가 선반 위에서 꺼낸 유리컵을 놓칠 뻔했다. 그 순간 그가 뒤에서 팔을 뻗어 내 손 위를 가볍게 덮으며 컵을 잡았다. 조심해요. 그 말은 아주 부드럽고 낮았다. 그리고 내 손등을 감싼 그의 손,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손을 급히 빼고 고개를 숙였다. 감사해요. 그는 말없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설명되지 않는 온기와 진심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손등을 바라봤다. 그의 손끝이 머물렀던 자리.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러나 너무도 선명한 감각. 그건 절대로 실수가 아니었다. 그는 나를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어쩌면 한 사람의 여자로 바라본 게 아닐까? 며칠이 지났다. 그는 예전과 다름없이 행동했다. 신문을 읽고 차를 마시고 가끔 아버지와 장기 두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그의 눈길은 늘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나를 따라왔다. 한 번은 마당에서 내가 장독대를 닦고 있을 때였다. 햇빛이 강했고 이마에 땀이 맺혔다. 나는 반사적으로 땀을 닦기 위해 앞치마로 손을 올렸다. 그때 그가 나무 그늘에서 조용히 말했다. 햇살이 너무 강하네요. 모자라도 쓰시지. 나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그는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피부가 너무 하얘서 화상 입을까 걱정돼서. 그 말은 누가 들어도 자연스러울지 모른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절대로 무심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립밤을 발랐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다. 몇 년 전 한 번도 입지 않았던 런보라색 블라우스. 목선이 살짝 드러나는 얇은 소재. 나는 거울 앞에서 그것을 꺼내 조심스럽게 대어보았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 옷, 누굴 위해 입는 거지?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블라우스를 입고 식탁에 앉았다.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다. 늘 그렇듯 된장국에 밥을 말아 먹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동자는 생각보다 깊고 조용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작게 말했다. 잘 어울려요. 나는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날 하루 종일 그 한마디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잘 어울려요. 피부가 너무 하얘서. 조심해요. 이제 자신도 좀 돌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 모든 말들이 하나의 줄로 이어지듯 내 가슴 안에 감겨들었다.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 눈빛이, 그 손끝이, 그 말투 하나하나가 나경미라는 한 사람 안의 여자를 다시 깨어나게 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독감 기운으로 몸이 축 늘어져 있었다. 비가 하루 종일 내렸고 방 안은 눅눅한 숨소리로 가득했다. 아버지는 친구분과 함께 바둑을 두시러 나가셨고 집엔 나 혼자 남아 있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기대어 무릎 위로 담요를 덮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의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용히 문이 열렸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였다. 오만석 씨.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몸이 좀 무겁네요.
날씨 때문인 것 같아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갔다. 그리고 몇 분 후 작은 찻잔과 약봉지를 들고 나타났다. 이거 감기약이에요. 따뜻한 차랑 같이 드세요.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앞에 쪼그려 앉아 잔을 내밀었다. 그 순간 손끝이 스쳤다. 그의 손가락이 내 손등을 지나가며 아주 살짝 닿았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일어섰지만 그 한순간 내 심장은 아주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그 손끝을 잊을 수 없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기. 그저 살짝 닿았을 뿐인데 그 감촉이 내 가슴 안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저녁 무렵 나는 괜히 부엌으로 나왔다. 그는 식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나는 물방울 핑계 삼아 냉장고 문을 열었다. 그러다 거울처럼 반사된 유리문 속 내 얼굴과 그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는 책에서 시선을 들고 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감기약 효과 있네요. 얼굴이 조금 돌아오셨어. 나는 얼른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 말 속에 있는 온기와 다정함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얼마나 큰 파문을 남기고 있는지를. 며칠이 지나고 아버지는 지방의 친척 제사에 다녀오시게 되었다. 너희끼리 하루 정도는 괜찮지? 만석이 형도 뭐 조용한 사람이니까. 나는 무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잔잔하지 않았다. 이 집에 나와 그만 남는 밤이 두 번째였다. 저녁이 되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그는 마당 끝에서 우산을 털고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찻잔을 꺼냈다. 이번엔 두 개를 꺼냈다. 차, 드실래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마실까요? 네. 우리는 조용히 거실 창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책 대신 내 눈을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잔을 들고 작게 숨을 쉬었다. 이런 밤 좋아하세요? 내 질문에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예전엔 싫어했어. 추워지고 마음도 조용해지니까. 지금은 너?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은 이 조용함이 좋네요. 특히 누가 옆에 있어준다만. 그 말은 분명히 나를 향한 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조심스럽게 내 손등에 손을 얹었다. 말없이 조용히 그저 머물렀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피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 손을 살짝 움켜잡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우리는 그렇게 비 내리는 밤 마주 앉아 있었다. 그의 손끝은 처음과 같았다. 조용했고 담백했고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 안엔 모든 감정이 들어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그 사람은 말이 아닌 손끝으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손끝은 지금 내 마음을 천천히 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마치 몸 아래 또 다른 내가 깨어난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살고 있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하고 입술에 립밤 대신 연한 틴트를 바르고 예전엔 입지 않던 치마를 꺼내 입었다. 이건 누군가를 위한 변화가 아니라 내 안의 라자가 나를 위해 깨어난 변화였다. 하지만 그 변화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는 곧 깨달아야 했다. 그날 오후 나는 마당을 쓸고 있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선선했다. 그는 등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이런 모습 참 보기 좋네요. 나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어떤 모습이요? 살아있는 사람 같은 모습이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다. 문 앞에서 들려온 목소리. 계세요?
오랜만에 인사 좀 드리려고. 나는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시아버지의 조카 며느리 윤지연 씨였다. 그녀는 평소에도 말이 많고 눈치가 빠른 편이었다. 늘 가족의 체면과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 나는 얼른 마당을 정리하고 문을 열었다. 어머, 경미 씨. 여전히 여기 계시네요. 아직도 혼자세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뭐, 여기가 편해서.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아버님은 잠시 외출 중이시고, 어머, 그분은. 그녀의 눈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 오만석 씨를 향했다. 나는 급히 설명했다. 아버님의 오랜 친구세요. 요즘 다리 안 좋으셔서 잠시 같이 계시거든요.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렇군요. 근데 두 분이 같이 사시는 건 조금 애매하지 않으세요? 그 말에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네. 아니요. 그냥 요즘은 사람들이 민감하니까 같이 산다는 것만으로도 말이 많을 수 있으니. 그녀는 무심히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내 안에 칼처럼 박혀버렸다. 그녀가 돌아간 후 나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얼굴. 이건 누구인가? 나경미. 전 남편의 아내. 백일준의 며느리. 하지만 지금 이 얼굴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여자의 얼굴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혼란을 느꼈다. 그와 나, 우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손을 잡았고 차를 마셨고 서로를 바라봤을 뿐이다. 그런데 왜 이 감정이 이토록 무거운 죄처럼 느껴지는 걸까? 저녁 식사 중 나는 입을 거의 열지 않았다. 그도 눈치를 챘는지 자주 나를 보았다. 식사가 끝난 후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늘 누가 왔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카 며느리요. 그냥 안부 인사감. 그는 조용히 말했다. 무슨 말 들으셨어?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냥 조금 민감할 수 있다고. 남이 보면 오해할 수도 있다고. 그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작게 말했다. 오해해도 좋아요. 전 그 오해 안에 진심이 들어있으니까. 그 말은 마치 고백처럼 들렸다. 하지만 나는 피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이 집에 있어도 되는 걸까? 나는 이제 무슨 자격으로 여기 있는 걸까?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하루쯤 집을 비우기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에게 말했다. 오늘 하루 서울 다녀올게요. 정리할 게 좀 있어서. 그는 놀라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혼자 가세요? 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버스 창가에 앉아 나는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거기엔 그 어떤 확신도 없었다. 다만 지금 이 감정이 사랑도 연민도 아닌 무언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감정이라는 것만은 확실했다. 서울에서 보낸 하루는 어떤 의미에선 나경미라는 사람을 처음 객관적으로 마주한 날이었다. 지하철 안에 창에 비친 얼굴. 잠시 들른 카페 화장실 거울 속 눈동자. 그 눈은 5년 전 남편이 떠난 날 이후로 그렇게 살아있었던 적이 있었던가? 서울은 늘 복잡했고 나는 늘 익숙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남의 도시처럼 느껴졌다. 밤 9시 강릉행 마지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조용히 창가에 앉아 양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나는 생각했다. 그 사람 아직도 깨어 있을까? 버스는 한산한 도로를 달렸다. 강릉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땐 이미 11시를 넘기고 있었다.
택시를 타고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땐 숨을 조이는 듯한 조용함이 집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현관 앞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복도 끝 거실 앞 스탠드 조명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그리고 작은 찻잔 하나가 그가 늘 앉던 자리에 나를 기다리듯 놀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코트를 벗고 천천히 그 앞에 앉았다. 차는 아직 따뜻했다. 손끝으로 찻잔을 감싸며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때였다. 오셨어요. 그의 목소리, 낮고 조용했고 당연하다는 듯한 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방문을 반쯤 열고 거기 서 있었다. 기다리셨어요.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그냥 이 시간이 되면 누군가와 차를 마시고 싶은 버릇이 있어서. 나는 작게 웃었다. 그 누군가 제가 맞나요? 그는 잠시 멈칫했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매일 똑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같은 찻잔을 올려놨어. 혹시라도 돌아올까 봐.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전 그냥 정리하고 싶어서 떠난 건데. 그래서 기다렸어. 당신이 정리한 마음을 내가 함부로 흔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말없이 찻잔을 들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번엔 아무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처음보다 훨씬 담백했고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경미 씨. 그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나는 마음 깊은 곳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다. 우린 이 관계에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돼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있었지만 어떤 관계도 넘지 않았다. 단지 서로의 온기만을 옆에 두고 조용히 숨을 쉬었다. 그 숨결이 마치 문틈 사이로 스쳐간 그 밤처럼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닿아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그와 나는 이제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자리에서 차를 마시고 같은 창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것은 연인이란 단어보다 더 담백하고 더 오래된 시간의 동행자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손을 잡지 않았고 함께 걷는 산책길에서도 거리감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 거리는 더 이상 불편함이 아니었다. 그날 아침 마을 앞 작은 시장에서 이웃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왔다. 경미 씨, 오 선생님하고 같이 사신다면서. 나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이런 날이 올 거라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잠시 몸이 안 좋으셔서 같이 계시면 아버님도 좋아하시고.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작게 말했다. 근데 말이죠. 요즘 동네에서 말이 좀 있어. 그냥 조심하세요. 나는 웃었다. 조심할 건 이 감정을 함부로 부정하지 않는 거겠죠. 그 말에 아주머니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에게 직접 물었다. 우리 사랑인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차를 따르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이름 없이 여기까지 왔죠. 네. 하지만 내 마음은 당신에게 머물렀어. 그 순간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한숨 하나가 조용히 흘러나오는 걸 느꼈다. 우린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 함께 살자. 언젠가 떠나자. 그런 말은 없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서로의 숨결 안에 있다는 사실만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백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의 방 앞에 조용히 걸어갔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는 조명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내가 문을 두드리자 그는 고개를 들었다. 경미 씨. 나는 조용히 말했다. 차, 한 잔 더 마시고 싶어. 당신이 내는 그 차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기다렸어. 우리는 거실 창가에 앉아 다시 한 번, 두 차례 차를 마주 놓았다. 달라진 것은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름도 형식도 없는 서로에 대한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봄이 되었다. 매화가 피고 집 앞 작은 화단엔 노란 민들레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는 건강이 좋아지셨고 오 선생님은 가끔씩 마당에 나가 바람을 쐬었다. 나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언젠가 이 관계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어떤 이별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오늘의 선택을 바꾸게 하진 못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여자가 되었어. 아니,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는 작게 웃었다. 그 말,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었어. 마지막 장면. 우리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문 밖에는 햇살이 부서지고 어디선가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경미 씨. 네. 다음 주에 친구가 떠난다고 하더군요. 이 집, 이제 더 조용해지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당신이 여기 있다면 이 집은 계속 살아있을 거예요. 마지막 컷, 거실 테이블 위에 두 개의 찻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두 사람.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그 눈빛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